청와대가 그동안의 경기 낙관론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어제 북유럽 순방을 떠나면서 추경이 안 돼서 답답하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국회는 계속해서 날선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하방 표현만 10차례나 쓰면서 현 경제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 수석 발언에 이어서 야당 반응까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연초에 1, 4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일자리가 한 1, 2만 개 정도가 창출될 수가 있는데 이 추경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일자리 기회를 저희가 놓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던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시고 경제 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낙관론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우자 이런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지금이라고 대통령 주재하에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경제 안보 전략의 그런 것을 네. 보수 야당의 비판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청와대가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상황 인식이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가장 큰 거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이라는 게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나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버팀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마저 지금 일시적이지만은 적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7년 만에. 예. 그리고 수출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향후 대안에 대한 얘기를 좀 경제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경제수석이 누군지를 몰라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윤종원 경제수석에 대해서 저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공개적으로 나와서 한 부분들을 거의 지금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경제수석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점으로 해서 지금 청와대에 경제와 관련돼서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실장 있죠, 경제수석 있죠, 일자리수석 있죠, 사회수석 있죠, 경제보좌관 있죠. 도대체 누가 이 경제정책을 주도하느냐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 이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경제수석이 나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경제수석이 자주 나와서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진솔하게 좀 앞으로 청와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는데 자, 윤 수석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이럴 때일수록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제도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추경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제 윤 수석이 나온 이유는 결국 추경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우리 경제의 그러니까 이 현실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화된 것이 이 현 정부의 그 경제 정책에 있다기보다는 대외 여건의 악화라든지 또 하나는 지방 정부가 재정을 지금 조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재정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6조 7천억 지금 국회에 내놓은 부분 이 부분이 빨리 국회가 통과를 시켜줘야 지금 침체되고 있는 경제에 있어서 성장의 동력을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5일이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속이 바짝바짝 탄다. 그러니까 국회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이걸 빨리 좀 통과시켜달라는 네. 정치적 우회의 압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열려야 추경안도 통과가 될 텐데요.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야당 얘기는 이런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이게 꼭 추경 탓이냐, 국제 경제 탓이냐. 자, 탓만 하지 말고 기존의 경제 정책을 바꾸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겁니다. 정부 정책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한 말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예. 대통령이 4월 29일 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이 우리가 튼튼하다. 그리고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 5월 9일 날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을 했는데요.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회복할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한 달 전에 얘기한 거하고 경제수석이 한 달 후에 나타나서 한 얘기가 지금 다르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들고요. 추경을 통해서 경제가 살려진다면 저는 6조 7천원이 아니라 60조를 60조를 해도 저는 된다고 예. 봅니다. 2018년도 작년 5월 20일 날 추경이 본회의 통과했어요. 당시에 얼마냐 3조 8,317억 원입니다. 그리고 45일 동안 질질 끌다가 5일 만에 졸속으로 심사해가지고 처리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청년 일자리와 위기 관리 지역에 대해서 빨리 추경을 편성을 해서 통과시켜줘야지만 경제가 살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경제가 살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지금도 이런 겁니다. 어제 주석이 나와서 한 얘기는 뭐냐면 전망은 바뀌었지만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 말과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전망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을 대경제 탓만 하지 말고 예. 그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 영어로 우리가 하면 내생적 변수를 어떻게 자꾸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생적 변수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균형을 맞춰주는 것인데 한쪽 얘기만 한다고 하니까 자꾸만 야당은 비판하고 지금 추경 예산에 대한 규모도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3조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 이 추경이 총선년 추경이 아니냐라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경 말고도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네. 한번 정부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추경 외에 다른 경제 정책들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경안 제출된 것 중에 가장 오래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계속해서 추경 통과 애를 끓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 달라 이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되어 있는 나라가 지구상의 대한민국하고 또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추경 편성을 제안했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그 추경을 연연하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의 회동도 결국 무산시키고 청와대도 불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 투쟁에 나서겠다는지 국회 정상화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거듭 요청합니다. 예, 이낙연 총리, 국회를 열 것이냐 말 네. 것이냐 이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은 야당대로 또 지금 국회가 안 열리는 게 여당 탓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뭐 예. 지금 그 이낙연 총리가 사실 이렇게 이 아주 핵심을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이 정치적인 상당히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정부의 답답한 그러한 속내를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민생을 지금 내팽개치고 지금 뭐 바깥에서 장애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 지금 이 야당에 대해서 뭐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야당이 그래도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촉발된 이 장애 투쟁에서 이 지금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그래도 여당이 좀 제시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어제 출국하기 전에 그러니까 6월 7일 날 사실은 그 지금 여야 5당 대표하고 먼저 회동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교안 대표와 개별 회동도 할 수 있다는 선까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교안 대표가 일단은 원내교섭단체인 세계정당 대표하고 하고 난 뒤에 개별 회동을 하자. 이 정도 다시 역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한교안 대표의 이 제 요구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이만큼 추경이 시급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에게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를 왜 수용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가감하게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인 이런 대립 과정에서 저는 먼저 조금 지는 편이 결국 이기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누가 평가하느냐. 국민들의 평가를 다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서로 양보가 안 돼서 순방전의 1대1 만남은 무산되고 이제 유럽 순방길에 대통령이 올랐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추경이 시급하다고 계속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열 수는 있겠죠. 열 그러나 수는 우리는 있겠어요. 뭐 예. 솔직한 얘기로 이제 국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국회법에는 여야 원내 교섭단체의 합의에서 모든 국회 일정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이낙연 총리가 얘기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자동적으로 의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 답답한 거는요.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지금 국회가 집단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 모여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해답은 국회에 있는데 자꾸 거리에서 새를 규합하는 것을 공동의 도리가 아니다. 시민단체가 아닌 제1야당으로서 민생 법안 처리에 조속히 힘을 모아야 한다. 예.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여당이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러게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새누리당이었었던 여당이 2014년도 8월 30일 날 얘기한 거예요. 2014년에. 네, 14년도 여야가 공수가 뒤바뀌니까 공수가 뒤바뀌었는데 말이 또 다른 똑같아지는 얘기를 거예요. 하겠습니다. 자꾸 야당의 행보를 장애투쟁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두지 마라. 정상적인 정당 활동에 장애투쟁 이름을 붙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당이 책임지는 거다. 과연 국회 정상의 의지가 있는지 여당이 입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은 2014년도 9월 달에 당시 야당이었었던 현재의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똑같은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말이 막 여야가 뒤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장애투쟁도 일상화되고 공격하는 포인트도 똑같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 정치만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지만 우리 넛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팔꿈치를 뚝 밀면은 나름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동한 다음에 5당 대표 회동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가 다 주장하는 걸 다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탓하지 말고 결국은 국민 편에 서서 한번 무엇이 잘못된 부분들을 타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해책은 뭐냐? 결국은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전권을 줘야 된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뭔가 협상의 여지를 이인영 대표한테 원내대표한테 몰아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방법이다. 네네. 어쨌든 뭐 이 도돌이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올해 법안 처리 위해서 본회의가 몇 번 열렸나 봤더니 달랑 3번 열렸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국회가 사실 일을 안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20대 국회가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가 단 사흘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20대 국회가 지금 그러니까 그 입법 생산하는 능력이 아마 역대 국회에서 가장 최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입법부란 말 자체가 그 법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로메이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가 이 자신의 최고의 직무인 법을 만드는 것 자체를 서로의 당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국회를 이렇게 공전시키는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대의를 지금 실천해야 되는 이 국회의 본
임무를 지금 망각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도 보면 자신들이 지금 당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지금 썩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로 들어와서 이 원내에서 투쟁을 해서 이 수권 대안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가장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6월 오늘이 10일입니다. 네. 절반이 다 지났는데 국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걸러내자. 뭐 이렇게 국민 소환제 청원을 하는 청원이 이미 뭐 20만을 넘어섰는데 교수님, 국민 청원 국회의원 소환, 국민 소환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 소환제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의회라든지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소환할 수 국회의원으로 좀 있는데요. 확대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소환제 문제는 이제 헌법적 사항이라고 해서 지난번 국회 개헌 특위에 저도 예. 참여를 했지만 국민 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예. 있었었는데요. 국민들이 답답하니까 오직 답답하면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효성 관련돼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요, 국민들이 저렇게 국회의원직 수행을 잘못하는 사람에게 응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공천에서? 네, 국민 예. 공천권을 줘야 된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줘야 된다. 더 나아가서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국회의원 임기를 한 2년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회의원은 4년으로 돼 있는데요. 예. 2년으로 해서 빨리 잘못하면 빨리 바꿔버려야지. 저렇게 국민 소환제 가지고 무슨 뭐 여건을 맞춰준 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이 2년이고 상원이 6년으로 돼 있는데요. 예. 그리고 100% 국민들이 공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식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 있고 의정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저는 입법부라고 하는 것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법 만들어 놓고 안 지킨 다음에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2월달, 4월달, 6월달은 임시국회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열어야죠. 네.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법 따로 그리고 행동 따로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회가 21대 국회로 향해서 가는데 이게 좀 너무하다는 부분들이 좀 들어서 전반적으로 도대체 혁신과 개혁, 정치 개혁이라는 건 많이 나왔지만 이 부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적폐 얘기하면서 정치 적폐는 왜 해소 안 하려고 하느냐. 정치 적폐. 예, 예. 전 정부의 적폐라든지 사회 적폐는 얘기를 하면서 정치 적폐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답답한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 민주당이 잘못된 것도 과감하게 바꾸고 즉 야당이 잘못된 것도 바꾸고 예. 국회 잘못된 것도 바꾸고 이 정치 적폐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예.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찌 보면 국민들은 국회를 보는 마음이 가장 답답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공천에서부터 아예 걸러내는 방법이라든가 임기를 좀 줄이는 방법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그 YTN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보면요. 이번 주 긍정평가가 48%, 그리고 부정평가가 46.7%, 12주 연속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 같이 보실까요? 민주당이 40.5%, 0.5%포인트 떨어졌고요. 한국당도 0.4%포인트 떨어진 29.6%. 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준 교수님, 지난주에 한국당이 30% 밑으로 떨어지냐 마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비록 0.4%포인트니까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는 이제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은요. 한국갤럽의 조사는 계속해서 20%대를 나왔지만 리얼미터에서 20%로 떨어진 거는 굉장히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관련돼서 지금 장애 투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막말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그 정책적 대안.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도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서 뭐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도 하고 막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게 지금 29.6%까지 떨어졌지만은 이게 결국은 왜 한국당이 지금 출구 전략을 써야 되냐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또다시 저렇게 국회가 계속해서 파행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저 부분은 아마 자유한국당과 관련돼서도요. 똑같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협상을 한 다음에 또 의원총회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서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게끔 여야 모두가 주지 않으면은 예. 나름대로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에 저 부분 속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한 나름대로 위기감을 저는 느껴야 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YTN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지역별로 좀 뜯어서 보면 차재원 교수님, 예. 지역별 그 지지도 차이가 좀 등락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아무래도 뭐 봐야 될까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대구 경북에서 4.2% 정도 빠진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는 8% 올랐습니다. 예, 서울도 민주당이 이제 서울도 빠졌네요. 민주당에서 빠졌지만 예. 한국당은 약간 올랐어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이 지역적인 특성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양당의 지지도가 0.5%, 0.4% 각각 빠졌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꽉 막혀 있는 지금 전국 상황, 지금 그러니까 이 그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이 국회 상황에 대한 국민의 그 불만이 지금 이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서 뭐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이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20%대로 다시 내려앉았다는 부분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조금 이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되는 막말이 지금 아마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말. 예. 근데 문제는 이 한 일주일 전인가요? 한교안 대표가 막말에 대해서 강하게 예. 이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막말에 대해서 사실상 이 말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에 그러니까요. 대한 말씀하신 액션이 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 했는데 민경욱 대변인이 또 막말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 순방 가는 것이 지금 그 뭡니까 불쏘시개를 네. 불쏘시개를 해서 부엌에 군불 떼어놓고 자신은 나가서 천렵지 시내 그러니까 이게 천렵 그러니까 냇가에 가서 물고기 고기 잡는 예. 그런 식으로 한가하다 한가하다 차원을 의미를- 넘어서 예. 저는 천렵질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비하적인 그 의미도 예. 들어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논평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변인이 대변인 자격으로 되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예. 부분 자체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일단 보수의 가치라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가 사실은 이 당리 당략보다는 이 그러니까 국익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이 보수 정파가 계속적으로 해왔던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신들이 집권 시절 때 이 외교는 초당 외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180도 바뀌었느냐. 그리고 또 품격이라는 부분입니다. 정치의 품격이라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와 있을 때 그때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을 이 북한이 비난했던 IQ가 낮다는 말로 비판을 했어요. 예. 이때 조 바이든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공격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마리온 헬기가 백악관 뜰에 앉자마자 공격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정치적 정통이 우리나라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지금 보수 정파의 이 대변인이 깨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지사지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 순방과 관련 논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2015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 갔어요. 예. 이때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 순방 갈 때 청와대 대변인이 민경욱 의원입니다. 이때 당시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당시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논평을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세월호 참사 잊고 있는 거 아니냐 정도지 이 정도의 이 격렬한 비난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 순방 중에 나온 말이라서 더 논란이고요. 또 이 대변인은 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어떻게 보면 입이기도 한데 계속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대통령 하야 발언이 또 문제가 됐잖아요. 한기총 전광훈 그 회장, 네. 목사이기도 한데 저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지금 그 릴레이 단식을 청와대 앞에서 하겠다 이렇게 더 나갔는데 이것 역시 황교안 대표가 좀 손을 긋는 모양새예요. 뭐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니까 뭐 당뇨는 아니지만 네. 실제로 저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요.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창출됩니다. 예. 그 대통령은 2017년도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역대 87년도 이후에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많은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550만 표 이상으로. 저 발언은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또 어떤 뭐 의원들은 대통령을 뭐 빨갱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막 그 전 의원이지만 저런 식으로 따지면은 국민이 빨갱이를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얼마나 국민을 모독하고 국민을 폄하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저런 부분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저거는 개인적인 하나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이런 사고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금 전에 나온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5월 2일 날 자유한국당이 34.3%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지금 29.6%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의 그 당시에 지지율이 38.7%였습니다. 오늘 얼마 나왔느냐? 10%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K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도권에서 좀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좀 가파르게 좀 추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예. 바로 이러한 막말과 더불어서 저렇게 극우적인 성향인 거를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 즉각적이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 결국 막말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네네. 대처해야 한다. 자, 어쨌든 내외부의 이런 막말 때문에 한국당 이래저래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천을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한국당에서 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역 물갈이설도 또 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박인 이 홍문종 의원 대한애국당 입당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은희 감독은 한국당 풍경 차윤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개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 틀을 만드는 신상진 신정치 특별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뿌리는 공천 후유증이 많았던 2016년 20대 총선이라면서 총선에서 현역 교체 비율이 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물갈이 폭도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내 친박을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친박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은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조금 있으면 탈당 선언을 할 거라면서 한국당을 탈당해 대한애국당에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황교안 대표는 혁신과 변화를 내세우면서 중도층 확장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가운데 이른바 물갈이설에 탈당 이야기까지 나오자 당내 개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당내 분열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 행을 이제 시사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당내 분열 없습니다. 저는 직접 듣진 못했는데 진위가 뭔지 한번 알아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당은 이번에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선을 네. 그은 상태인데 물갈이 예고를 한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친박을 걸러내겠다 이런 뭐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뭐 한교안 대표는 지금 당내의 친박, 비박의 그 개파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 인적 쇄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과거 집권 시절에 상당히 국정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던 친박계가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한교안 대표의 행보 자체가 이 지금 보수 작가인 이문열 작가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예. 이문열 작가가 이 한교안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일부 언론과의 지금 회견에서,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당에는 죽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이야기는 바로 강한 인적 쇄신을 예. 당부한 것인데,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만났을 때 당시 집권 시절에 당시 그 미비했던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그 블랙리스트를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집권 시절에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정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때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당내의 친박계들이 아무래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는데 말이죠. 예. 그것은 바로 당시 이 총리가 한교안 대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박에 대한 이 혁신, 인적 쇄신 자체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커리어를 예. 흠집을 내는 그러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아마 한교안 대표에게 주어진 정치적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뭐 넘어서야 되는 이런 그렇죠.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신이 손실을 안 보겠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좋은 게 좋다고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 다 그 결과는 일종의 상당히 큰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을 얼마만큼 자신을 이 도려낼 수 있느냐, 예. 잘못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결국 친박 의원들이 반발하고 또 개파 갈등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또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죠. 진박 간별사라고 불리는 홍문종 의원 대한애국당 입당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자 이게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친박 신당의 출범 신호로 볼 수 있다. 가능성이 어떻게 굉장히 보십니까? 높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보수 세력은 아마도 총선을 앞두고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TK 지역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친박 인사들이 결국은 공천을 탈락하면은 다시 당을 만들어서 가겠다. 이게 뭐 어게인 친박 연대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 나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끝났을 때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531만 표 차이로 졌을 때 예. 당시 안희정 그 충남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친노는 패족이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친박이 패족 선언을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저 친박은 끝까지 저런 식으로 가가지고 보수를 괴멸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당이든 간에 대한민국 정당은요 공천에서 40% 정도 다 물갈이합니다. 그동안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을 촉진하려고 한다면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2000년도 4월 총선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이해창 총재가 공천 정말 대대적인 공천을 했어요. 예. 당시 김윤환, 이기택을 하면서 결국 일당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확실하게 공천을 국민들에게 공감을 줘야 되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가져간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친박은 지금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나가서 무슨 뭐 대한애국당의 탈당시사 저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에 대한 뭐 참 나쁜 그런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공감 공천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애국당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이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애국당, 뭐 태극기 집회 생각이 났는데 지금 그림을 주시면 지금 식탁보로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대한애국당이 과거 집회에서 예. 계속 태극기를 많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징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마 지금 이 시내에 천막각을 채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마 태극기를 지금 식탁 위에다가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다가 덮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지금 태극기가 지금 덮여져 있는 테이블을 식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비판이, 그러니까 대한애국당 측에서는 지금 태극기 위에 투명한 이런 비닐을 깔고 그렇게 먹은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태극기의 가치를 가장 목소리 높여왔던 대한애국당이 어떻게 보면 태극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비쳤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제 부적절하다. 헌법상에도 지금 태극기에 대한 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걸릴 수 법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총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천 이야기도 해봤고요. 민주당도 지금 총선 앞두고 PK 지역 민심 잡기에 굉장히 바쁜 모습인데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모셔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훈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